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의 이선주입니다. 벌써 3월 중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따뜻한 날씨가 오기 전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듯이 또 블록체인 업계도 따뜻한 호재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좋은 소식을 곧 들려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 텐데요. 1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와 2부 프론티어 인터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방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2부 프론티어 인터뷰는 피볼의 이보람 대표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트.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죠. 업계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시간, 바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저희와 함께 방송에 임해주신 세 분 모셨는데요.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센터장,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 그리고 플레타의 박승우 대표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로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떤 안건들이 올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 암호화폐도 동반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알트코인 비중은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4,000달러를 언제쯤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코인업 대표가 암호화폐 발행 등을 내세우며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그 피해액만 수천억 대가 넘는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사각지대가 방치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향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가 3세 정대선 사장이 설립한 H닥 테크놀로지가 연내 간편결제와 디앱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대페이 브랜드를 주축으로 핀테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현대그룹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중고 채굴기 구매 고객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시설 및 수력발전소와 전력 공급 계약 체결한 채굴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채굴 시장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안건들이 올라왔는데요. 세 분은 과연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뉴스에서 지금 연일 며칠째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이 피해 규모도 크고 또 피해 주 대상들이 연령이 좀 높은 분들이어서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인업 사태가 무엇보다 오늘 가장 큰 주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채굴기, 이제 네. 채굴 시장에 다시 활력이 솟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코인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효율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단순히 중국의 한 성에 이제 5월이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싸집니다. 그러니까 40원대 초반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지역의 전기요금하고 비슷해서 생기는 일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지금 제일 중요하고 많이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코인업 사기 사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인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신진욱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안건에 눈길이 가시나요? 저는 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코인업에 완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서 이걸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원래 보통 안건들을 계속 이렇게 아웃하셨는데 오늘은 딱 하나만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코인업 사태. 마지막으로 박승호 대표님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인업 사태는 지금도 현재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꼽아보자면 이제 현대에서 이제 메인넷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대뿐만 아니고 각종 메인넷에 대한 계획했던 다른 프로젝트나 여러 업체들이 현재 메인넷에 대한 계획이나 현재 이제 곧 상용화하겠다는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도 관심을 가는 주제입니다. 네, 자, 세 분께서 뚜렷하게 픽을 해주신 안건, 코인업 사태에 대해서 오늘의 안건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업 사태로 본 암호화폐 시장의 명암, 해법은 없나라고 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크립토 역사상 정말 역대로 3천억이 넘는 큰 규모의 유사주식 사기 행위라고 많은 기사라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의 연령이 5,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노후 자금, 누군가의 전 재산일 텐데요. 과연 이 피해를 누가 보상을 해줄지 참 안타까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저희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WC 코인업 맞은편에 와 있습니다. 지금 또 여기 못 오신 WC 투자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여기는 진짜 완전히 아비규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경고를 많이 해드렸고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어제부터인가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캐시강 대표부터 다 이미 도망을 갔다더라부터 금고를 옮기는 걸 봤다라시는 제보를 받기도 했고 기사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한 분 한 분씩 몰려오셔서 되게 시리에 빠져 계신 표정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수백 분이 여기 안에 계신 것 같거든요. 저 사이트도 지금 닫혀 예, 있고, 사이트도 지금 닫힌 상태고 근데도 엊그저께 제가 그 중간 연락처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멀쩡하다, 이상 없다, 수사 종결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다들 좀 보니까 남 탓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언니 때문에 내가 다 뺀다고 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우리 탓도 하는데 예. 지금 계속해서 투자자분들이 나오고 들어갔다가. 계신데 가서 한번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바닥 찍고 예, 안 찍어요. 안 찍고 왔으니까 저도 다 어머니들 같아서 더 안 찍고 있잖아요. 바닥 이렇게 내려놓고 있잖아요. 미쳤나 진짜. 찍기만 꺼세요. 아니 갈 거예요. 꺼라고. 심층 취재를 안 하셨잖아요. 그냥 겉에서 보는 일만 하잖아요. 저희가 와서 인터뷰 요청도 몇 번 상이란 말이 했었고 없잖아. 심층 취재 요청도 했었어요. 방송국에서도 몇 번을 왔다 갔는데 갈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거의 방신도네요. 저는 다른 거래소 피해자나 아니면 다른 거래소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많은 감정들을 느꼈었거든요. 친밀감도 좀 느끼고 유대감도 느끼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이게 사기인 것을 강조를 하고 이게 거짓말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사기 아니다 진짜다 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끌어들인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친구는 이번에 다들 어머니 같고 어머님 나이대니까 이제 동정심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 사기 피해자들이 자신들만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선량한 다른 정상적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니까. 네, 코인업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좀 봤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수천억 사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전반적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상세하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 일단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너무 큰데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블록체인 협회,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도 해당 코인에 대해서 좀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또 그래서 지금 모집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가격 설정이나 사업 모델이나 또 그전에 이제 대통령과 함께 찍었던 사진, 이제 합성한 사진으로 밝혀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경고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사태가 왔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겉에서 보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문제시하는데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굉장히 뭔가 안에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직도 설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굉장히 퍼블릭한 채널에서 경고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수사도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책이나 아니면 지금 다단계 판매의 중간책 또는 설명책 설득하는 역할의 사람들로부터 얘기를만 듣고 더 이상 자기네들이 피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코인을 알고
또 이 블록체인이 무엇이고 사업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이 투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모르고 지인을 통해서 이제 투자에 자꾸 참여하게 되고 그 투자 금액이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미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을 보기보다는 이 불완전한 체제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굴러가길 바라는 이게 이 사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뭐 5배를 2달 만에 주겠다, 몇천억의 가치가 있다 이런 사기 내용 약간 들었을 때는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믿으셨단 말이죠. 뭐 50원에 퍼블릭 세일로 샀는데 뭐 나중에 2달, 3달 만에 500원이 된다, 그 이상이 된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신진욱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도 거래소에서 그 상장가라는 걸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믿었었던 부분이 지금 이 가격에 사지만 향후 이제 상장가가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로 약간 현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상장가를 할 때 조심하기는 하지만 코인팀이 요청하는 대로 상장가를 책정하진 않습니다. 보통 판매되었었던 마지막 가격을 가지고 이제 판매 가격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래소에 있는 가격, 마지막 가격을 가지고 상장가를 설정하는데 이제 뭐 일주일 전에 뭐 그런 걸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상장하는 당일 정도에 가장 오차가 없을 때 그걸 이제 선정을 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선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이제 시작하는 가격이지 그 가격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걸 이제 보장하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요구하는 대로 이제 어떤 거래소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거래소가 있으니까 어떤 거래소에서는 그 상장 가격을 올려주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의 가격에 맞춰서 이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가라는 게 결국에 그 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닌데 그걸 이제 가격을 보장해준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거래소로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선주 코인을 발행한다 하면은 10억 개를 갖고 있어서 이걸 발행하는데 상장가 100원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일단 그 여러 거래소에마다 정책이 다르겠지만 저희 거래소의 경우에는 그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명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왜 그 가격이 선정이 됐는지. 그럼 ICO를 만약에 진행을 했던지 코인 판매를 했을 때 실제로 그 가격에 구매한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코인의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뭐 ICO를 했는데 ICO 가격이 최종적인 가격이 뭐 100원이었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 개도 안 팔렸다라고 네. 한다면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O 가격에 그걸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명분이 되지 못하고 실제로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인정받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자, 이선주 코인은 좀 힘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박승호 대표님의 또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사태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매우 안타까운 사태이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 게 주변에 분명히 이런 일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얘기와 이제 같이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 코인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거래소를 끼고 얘기하는 코인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때 물론 유명한 거래소면은 유명한 거래소에 연락해 보면 다 그건 판별이 날 텐데 누구나 들어보지 못했던 거래소를 같이 해서 얘기하면은 그 거래소가 악의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 상장가를 높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거래소가 껴서 얘기하는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더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태가 지금 발생한 이후에 지금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기사로도 제가 봤던 것 같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캐시강 대표가 잡혀가긴 했지만은 코인업이 이게 거짓이 아니다 이러면서 중간이나 어느 중간책쯤에서 이걸 다시 돈을 모아서 이 비즈니스 살리자라고 하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인업에 대해서 혹시나 그 신뢰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한 번 더 물어보시고 한 번 더 체크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투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이 암호화폐 태동기에 있었던 코인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비교하면 뭐 10배, 100배, 뭐 몇백 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데 사실 지금 상장하는 코인들은 한참 코인 가격이 좋을 때 시작했던 코인이니까
지금은 그 상장가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코인들은 2배, 10배, 20배, 100배 이런 수익률을 내는 방식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신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상장가라는 것 자체가 임의로 설정하던 시기도 이제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소들은 다들 이제 거래소마다의 정책도 정해져 있고 그 정책에 의거해서 상장가도 설정을 하고 유동성이라는 부분도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코인업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뭐 처음에 5배 패키지, 그 다음에 이 상장하고 나면 5,000배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이 허황된 얘기들은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모델들은 대부분 예전에는 단순히 페이퍼만 가지고 미래의 그림을 놓고 투자를 받고 그 미래의 그림에 대한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력을 가지고 투자 가치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2배에서 10배, 20배, 100배가 이제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럴 만큼 허황되지도 않고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시장도 그만큼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림만 가지고 투자 가치를 뻥튀기 하는 이런 방식들은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나오는 체인들은 대부분 물류나 또는 쇼핑이나 이런 쪽의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코인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던 어떤 사업 모델에 블록체인이나 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지 그 설계나 또는 백서 자체가 내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정확히 직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5배, 1000배 이런 수익률을 내는 코인, 프로젝트는 없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또 이 사건 좀 궁금한 게요. 유사수신 행위에 이제 걸린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원금 보장 그리고 투자금 이상의 수익률을 약정을 보장하면 이제 유사수신 행위에 포함이 되는데 이 암호화폐를 통한 투자도 유사수신 행위에 포함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세 분 중에 누가 답해 주실 건가요? 우선은 유사수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코인업 같은 경우를 보면 영상을 찾아보셨을 때 이 흥미로운 영상을 좀 보실 수 있는 게 1월 달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어느 분이 실제 코인업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거를 이제 몰래 찍으셔서 나와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실제 저기 코인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님과 사진 찍은 부분을 합성했다라는 걸 이제 MBC에서 알아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상담원이 직접 이거는 합성한 거예요. 근데 허락을 받고 합성했습니다. 이건 다 대통령님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합성이냐 뭐하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게 미리 선수를 치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 상담을 하는데 이게 원래 4원이었다가 뭐 10원이 됐고 지금은 200원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은 이제 뭐 5배는 안 가고 이제 3배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에 약간 그 상품권 같이 이제 뭔가 이렇게 배열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품권을 막 넘기면서 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100% 좀 유사수신이고 다단계성이 농후하다라고는 보이는 게 명확해요. 그리고 그 영상은 1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정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정보 안에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주변에서 지금 많이들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충분히 팩트를 설명을 해도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코인 투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이 분명히 잘못인데 허락을 받고 합성을 했다는 사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유사수신 행위라는 건 이 투자금을 모집을 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의 몇 배에 대한 수익을 약정한다거나 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사기라는 그러니까 특가법에 따라서 사기로 간다 그러면 이 금전적 이익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어떤 설명.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설명하실 때 나왔던 얘기지만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이 가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을 때 코인 하나당 가격을 책정한 게 있고요. 그 가격에서 이제 하나. 두 번째 가격이 프라이빗 세일이나 퍼블릭 세일 1, 2, 3라운드 해서 단계별로 또 코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상장이 했을 때 상장가가 있고 상장가 이후에 오르는 가격이 있고 그래서 총 가격을 보면 5-6개에서 많으면 7-8가지 정도의 변수에 해당하는 가격이 이제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실 투자자들이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사수신행의 가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데 원금 보장을 한다. 이거는 은행밖에는 안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 어떤 투자도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암호화폐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었으면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최소한의 그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암호화폐를 통해서라면은 불법이 있어도 조금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피해를 좀 타겟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는지 한번 세 분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 유사수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보장을 한다는 그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래소로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뭐 이제 코인 프로젝트들이 보면은 거래소와 이야기가 됐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거래소라면 절대 코인 프로젝트랑 그런 걸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거래소가 가격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행위는 저도 이제 거래소를 하고 있지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뭐 하느님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돈을 잃고 누군가는 이제 돈을 따는 익스체인지잖아요. 거래소가.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다 이야기가 끝났다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그런 걸 언급하는 프로젝트들은 100%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의심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금 보장 뭐 몇백 프로 드릴 거다 이런 거에 꼭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박승호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해법을 제가 생각하기 좀 어렵긴 한데 네.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우선은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려고 저는 매번 하고 있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그 규율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프로젝트가 현재 거짓말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규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그 공시된 부분을 정보를 좀 취득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은 프로젝트에서 주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채널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채널 확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부가 일단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들도 아까 박재준 센터장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이제 아까 그 주 피해층이라고 말씀하셨던 50, 60대 이상의 분들은 이런 투자나 어떤 사업에 참여할 때 그 이제 예전에 습관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 군데 만약에 어떤 누군가에게 투자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알만한 지인, 그다음에 또 자기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에게 또는 은행에 또 예금 잔고가 좀 있으시다고 하면 은행에 찾아가서 그 투자를 상담해 줄 사람을 찾아서 또 한번 체크하시고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체크하고 아, 이 투자 상품에 내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최종 판단을 하시는 게 기존에 해오셨던 판단들인데 지금 정부에서 얼마 이제 지난 달이죠. 그래서 이 ICO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아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를 판단하고 확인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확인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프로젝트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런 수익률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어디 가서 좀 크로스 체크,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에 복수의 어떤 그 소스로부터 체크를 좀 하고 싶은데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피해자가 많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지난주 뉴스입니다. 뭐 멀지도 않고 이런 뉴스가 계속 반복되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SEC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은 더 이상 증권으로 보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증권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유틸리티 코인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미국 콜로라도 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일단은 우리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그다음에 이 분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원장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기록하고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제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에서는 동의한다. 이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발표들을 합니다. 근데 이 발표가 중요한 것은 이걸 증권으로 받아들이느냐, 유틸리티 코인으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
계속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식으로 자꾸 좁혀가고 고도화시켜 나가야 투자자의 피해도 줄고 또 그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인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도하고 또 우리 그쪽은 주정부겠지만 우리는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의 선점 또는 잘 따라가서라도 좋은 시장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해법이 무엇이냐 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뭐 문제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건 가이드라인입니다. 잘 모르겠는 분들도 어딘가에 가면 기본적인 체크할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양건에 대해서 코인업 사태에 대해서 한 줄 평을 각각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신진욱 대표님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참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굉장한 사태인데요. 다른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일단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장담하는 코인은 100% 사기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승호 대표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영상이나 다른 정보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WEC나 캐시강 말고도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제 눈에는 보이고 있고요. 분명히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재준 센터장님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의 이 투자 피해 또는 사기 피해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관리 방안이 무엇보다도 좀 절실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암호화폐를 내세워서 수천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코인업 사태의 내막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투자에 유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는데요. 자,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가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콘텐츠 공유 플랫폼 피블의 이보람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피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보람입니다. 네, 피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피블은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피블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하이퍼 소셜 미디어 서비스입니다. 네, 이보람 대표께서 이제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블록체인 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나요? 블록체인 업계라기보다는 이제 오랫동안 IT 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23살 때 대학교 시절에 이제 IT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으로 보면 블록체인 초기에 이제 개발 쪽 많이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 있는 것처럼 당시에 웹 에이전시라고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인터넷 쪽의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오래 해왔고요. 그리고 창업을 해서 지금 이게 3번째 회사지만 어떻게 보면 IT 경력에 이어지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서비스로는 뭐 네이톤이라든지 싸이월드 서비스 그리고 뭐 MSN의 한국 버전 이런 식으로 그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해왔고요. 그런 바탕에서 신기술인 블록체인이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떤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IT 업계에 계셨는데 그럼 프로젝트 피블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그 개발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개발 동기는 말씀드리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제 경력을 말씀드린 것처럼 한 23살부터 나이가 들키겠지만 좀 한 20년 좀 안 되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회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IT 기술을 처음에 대학 시절에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뭐 전체 뭐 인구 중에서 인터넷 기술이나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문화 그 지식 기술에 그러니까 닿지 않는 인구가 지구상에 50억 인구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의미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고 뭐 중동,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에서 한 20여 개국을 한 2년 동안 방황했다 그럴까? 방황을 하다가 2017년 5월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세계를 돌아다닐 때는 인터넷이니 아니면 핸드폰이니 이런 것들이 없이 자유인으로 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의 블록체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열풍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 이 기술이야말로 내가 느꼈던 회의적이었던 이런 닿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글로벌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다시는 IT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마지막 남은 인생은 한번 IT를 도전해 볼 만하다.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럼 뭐 영상도 있는데 이미지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영상 서비스는 한국에서 보면 한국 인터넷 뭐 최강국이잖아요. 네. 뭐 어딜 가더라도 와이파이 다 되고 뭐 이런 뭐 속도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짓 발짓하긴 하지만 대화가 되긴 하지만 글로벌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언어의 장벽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영상이라고 하다 보면 이 지구에 이렇게 영상 서비스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미지라는 컨텐츠는 어떻게든 이미지 한 장만 놓고도 소통할 수 있고 뭐 크게 말이 되지 않더라도 대화가 될 수 있고 이런 컨셉이 어떤 컨텐츠라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료화되지 않고 있는 남은 디지털 컨텐츠의 불모 지역이죠.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MP3나 영상 혹은 음악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은 무료 시대에서 또 진통은 있었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 유료화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근데 이미지는 여전히 돈을 주고 이미지를 산다는 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는 그리고 저희 플랫폼이 어필될 수 있는 강점이자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는 이미지를 유료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 익숙해지는 순간 굉장히 새로운 어떤 개념의 서비스를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해지는 게 이제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가 제 사진을 관계자분께서 찍어서 올렸었더니 막 좋아요 같은 게 뭐 1000개 넘게 금방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사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린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더 좋을 텐데 일단 네.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저희 서비스는 지금 화면을 제가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네, 나옵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쉬워요. 그냥 딱 보면 사진이 올라가 있고 사진이라는 컨텐츠를 올리고 또 거기 커머스, 도네이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몇 가지 예제 화면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 내가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위에 지갑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너무나 익숙한 좋아요 버튼. 대신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그냥 버튼이 아니라 저게 돈이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돈으로 주고 있는 거고 그 돈을 지갑 버튼을 쭉 내리면 친구한테 바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거래소에 보내서 바로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인스타그램에 똑같은 사진을 올리고 피블의 사진을 올리면 인스타그램은 많은 사람이 봐준다. 하지만 피블에는 다음날 일어나면 돈이 들어왔네. 이런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시면 이제 저희 이미지에 대한 또 저희 비트 DNA 기술이 접목된 화면을 보여드리면 기존에는 사진을 올리는 걸로 끝났지만 저희 커머스 쪽에다 붙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저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다. 제가 처음으로 그 붓글씨 쓴 건데 네. 저걸 한번 10원에 올려봤어요. 물론 좀 꽁수를 써가지고 이거 사주시는 분 1000원 드립니다라고는 했지만 네, 딱 올렸더니 바로 구매가 이루어져서 제가 바로 수익이 들어왔죠. 이제 회사가 30% 수익 모델을 가져가고 제가 70%를 받았는데 옆에 보시면 똑같은 사진을 누군가 올렸어요. 다른 사람이. 저기 트레저는 저고 오른쪽에 있는 건 다른 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밑에처럼 이 원본은 피블이라는 시스템에 있는 비트 DNA에 의한 추적 기술에 의해 원본이 저장되었기 때문에 너는 원본자가 아니다. 그러니 팔 수 없다라는 페일이 뜹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크게 블록체인의 무슨 개인 키 이런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올리면 자동으로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원본이 저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판매 잠시만. 네네. 예. 설명 더 하실 아니, 수 있나요? 됐습니다. 네. 이제 판매용의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그렇죠. 네. 좀 차차 더 알아보도록 네네. 하고요. 자, 판매용의 업로드 이미지 선정이 있는데 이게 참작자 그리고 참여자 보상과 맞닿은 부분이 있는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기준을 정하는 부분은 기존의 게티 이미지나 그런 이미지를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건 올리면 되고 이건 얼마짜리 이런 기준을 뒀었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화되었고 기존의 원작자들한테 수익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그 유료 시장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여드린 화면처럼 제가 일부러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화면처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유저가 스스로 올리고 그리고 그 판매되는 대상의 커머스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서 더 퀄리티 있는 컨텐츠로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는 회사가 개입하지 않은 즉 블록체인 정신에 입각한 유저에 의해 평가되고 유저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고 프로모션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기보다는 유저의 선택에 맡기겠다 그렇죠. 하시는 거죠. 내가 내 사진의 가격을 올리고 네, 누가 맞습니다. 사지 않으면 스스로 내리겠죠. 너무 비싸구나 이러고. 네, 철저히 경쟁 방식을 네네. 위해서.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좀 유사한 분야에서 경쟁이 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뛰어넘을 피블의 강점, 차이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단어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것도 약간 혼동돼서 쓰이곤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이제 같은 개념이라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암호화폐나 이런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에 들어간 상태가 없으면 또 이게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련된 토큰이라는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전체 시장 중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이더리움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틸리티 코인을 써서 또 기존의 기축통화로 바꿔야 되는 이런 시장이라고 본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겟 자체를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내 친구한테 권할 때 인스타그램 쓸 때 피블도 한번 써봐.
너 혹시 비트코인 주소 있니? 라고 물어볼 필요 없거든요. 그냥 쓰다 보면 뭐지라고 익숙해지고 또 굳이 거래소로 나가지 않고도 저희 플랫폼 안에서 다시 서큘레이션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 오히려 어두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다 보니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게 되는 그 기술을 알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SNS와 블록체인 업계 둘 다 윈윈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피블에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최근에 올비트 프로젝트 탑3에 오르기도 하셨고 이런 상황, 피블의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 4월에 ICO를 끝내고 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시장이 안 좋기도 하지만 최단기 40몇 초, 1분 40초 만에 ICO를 끝냈던 또 기록도 갖고 있는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사실 많은 회사들이 상장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트렌드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지만 그거 상장이라는 자체에 어떤 집중도가 높았었던 또 작년 한 해였는데 저희는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그냥 개발만 했거든요. 이유는 저희 같은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 플랫폼이 나오는 것 자체가 호재이고 그 자체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 또 물론 서비스가 나왔다고 해서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자신 있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을 때의 어떤 기쁨은 그만큼 또 자신 있게 마케팅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3월 달에 클로즈 베타로 저희가 6개월 동안 테스터분들하고 같이 홀더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왔어요. 의견을 들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 대해서 유저들이 원하는 기능이 뭐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 지금부터 저희가 오픈 클로즈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고 대신 완벽하게 런칭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느 정도의 버그와 또 미개발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상장도 서비스가 나올 때 상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 34일 동안 아주 긴 프로젝트였던 업비트의 상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41개의 프로젝트 중에 네. 5개에 선정돼서 정말 피 터지게 싸워서 저희가 순위 안에 들었고 이제 업비트 상장 추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빗썸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홍보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다음 주 월, 화, 수 3일 동안 투표를 하는데요. 그 투표를 통해서 빗썸 상장이 확정이 된다면 올해 상반기에 업빗과 빗썸에 상장되는 또 마침 서비스도 같이 런칭이 되는 그렇게 맞물려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그러면 뭐니 해도 사실 수익 창출이 참 중요한데 이 피블의 수익 창출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은 제가 IT 회사를 많이 하고 두 번째 솔루션 회사를 만들면서도 많은 벤처 캐피탈에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야? 수익은 뭐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블록체인 쪽으로 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네. 토큰 가격 얼마가 될 거야? 이런 질문만 하시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성공은 반드시 그 회사 내에 수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큰 가격이 오를 거예요라고 말하는 블록체인들의 회사가 많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 초기에 유저가 많아지고 페이지 뷰가 많으면 매출이 오를 거예요라고 하는 개념과도 같을 수는 있지만 저희 회사의 장점은 3가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 플랫폼 내에서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판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수수료라는 부분을 가져가게 되고요. 두 번째 부분으로는 그 수수료 이외에도 저희가 물론 이제 광고 모델 같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회사들의 99%가 광고 수익이지만 사실 피해가 많죠. 유저들한테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광고 매출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슈 등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형태의 광고 수익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그냥 인스타그램 같은 형태가 아니라 게임 같은 레벨업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 오르면서 더 많은 아이템 같은 걸 습득하고 싶고 그리고 좀 더 파워를 내고 싶으면 게임에 있는 아이템몰처럼 그런 어떤 디지털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설계돼 있어서 아직은 적용돼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수익 모델들이 붙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피블의 토큰 이코노미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또 이야기해 주세요. 피블 토큰 이코노미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토큰에 대한 변동률에 대한 부분이 커머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부터 혹은 피블 토큰이 한정돼 있는데 유저가 많아지면 토큰이 다 없어져서 고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설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0억 개의 피블 토큰과 그 밑에 하단에 브러쉬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에는 레드와 그린 브러쉬가 있는데 이 브러쉬는 유저가 늘어날수록 지금은 1대1로 설계돼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다운받아서 많이 브러쉬를 확보하세요. 추후에는 그 브러쉬가 10대1, 20대1 이런 식으로 변동되면서 저희 PIB 토큰하고 브러쉬의 변동률이 조정되면서 유저가 많아져도 이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브러쉬 자체가 그린과 레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뷰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토큰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토큰 이코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회사는 특정 하루 동안 시간이 촉박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시계가 보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예,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린 브러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그린 브러쉬를 받아다가 친구한테 레드 브러쉬, 그러니까 친구한테 쏘게 되면 이 받는 친구는 레드 브러쉬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받은 그린 브러쉬를 쓰지 않으면 소멸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네,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8월 프로젝트를 런칭하고 약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성된 로드맵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 굉장히 마케팅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 초청도 받고 있고 저희 피블 소개해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먼저 좀 써보세요라고 하는 사전 체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벤트도 하고 있고 거기에 사진을 올리면 매일매일 뷔페 식사권도 드리고 있고 네.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요거를 3월 말까지 하고 나서 3월부터는 오픈 클로즈로 올라갑니다. 오픈 알파 서비스로 바뀌게 되고요. 6월 정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대대적인 라운칭을 하기 시작할 거고 상황 봐서 이제 글로벌 마켓 쪽에 한두 개씩 확장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의 나라별 확장과 맞추어서 상장 플랜도 이미 계획돼 있고요. 예. 네, 정말 앞으로 피블의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피블의 이보람 대표와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아쉽게 인사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코인업 사태 관련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뤄봤고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